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을 딱 6일 앞둔 작가가 펜을 든다면 과연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앙드레 지드가 정말 자신의 마지막 숨결을 모아서 쓴 책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구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오직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써내려간 그의 마지막 문장들이죠.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의 파편들이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대담하죠? 첫 문장부터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될지 나도 모르겠고 그냥 닥치는 대로 쓸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글쓰기 규칙을 깨겠다는 걸 넘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떤 필터도 없이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독자와의 약속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한 위대한 지성의 마지막 생각 속으로 함께 뛰어드는 겁니다. 한 노대가의 마지막 실험. 평생에 걸쳐서 문학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잖아요, 앙드레 지드는. 그런데 왜 굳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이렇게 위험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모든 걸 다 이룬 그에게 아직도 증명하고 싶은 게 남아있기라도 했던 걸까요? 여기서 지드가 정말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논리를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좋은 글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딱딱 들어맞고 아주 이성적이고 구조적인 글, 데카르트식 글쓰기라고도 하죠. 지드도 물론 이런 글쓰기의 가치를 존중했지만 이 책에서는 그걸 과감히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너머에 있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감춰진 심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이성이라는 아주 잘 차려입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걸 훌훌 벗어던졌을 때 드러나는 거. 꾸밈 없고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속마음. 바로 그걸 찾아가는 게 이 마지막 실험의 최종 목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글쓰기가 그에게라고 마냥 쉬웠을까요? 절대 아니었죠. 글을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단어 4개를 지워버리고는 곧바로 스스로를 막 다그칩니다. 이건 속임수잖아. 닥치는 대로 쓴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 대원침을 어겼다는 거죠. 이 짧은 독백 한 줄에서 우리는 이 실험이 그에게 얼마나 치열한 내적 투쟁이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무작위라는 규칙을 지키기 위한 정말 처절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 실험적인 글의 첫 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멘. 지드는 또 친절하게 괄호 안에 설명까지 덧붙여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책의 제목 그리하여와 같은 뜻이라고요. 이건 마치 하나의 선언 같아요. 내 글이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던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겠다 하는 한 노대가의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지드는 현재의 글쓰기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요. 아주 먼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세계관이 막 싹터던 시절, 그의 영혼에 정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어버린 한 사건, 바로 공포라는 감정과 처음으로 마주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살, 세상의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던 나이죠. 좋든 싫든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그대로 자기 것이 되던 시절, 바로 그 나이에 지드는 처음으로 공포의 민낯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소년 앙드레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죠. 배경은 19세기 말 파리의 생슐피스 광장입니다. 아직 자동차보다는 마차가 더 익숙하던 시절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었죠. 바닥은 울퉁불퉁한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요. 어린 지드는 그저 몇 미터 앞에서 덜컹거리면서 지나가는 트럭 한 대를 무심코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곧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의 무대로 돌변하고 맙니다. 비극은 한 아이의 아주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돼요.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 하나가 마부의 눈을 피해서 트럭 뒤에 몰래 올라타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장난 한 번쯤 생각해 보잖아요. 그저 잠시 동안의 스릴을 즐기려던 아이의 순진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이제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이가 입고 있던 웃옷자락이 트럭의 어딘가에 걸리고 만 겁니다.
뛰어내리려던 그 탄력은 순식간에 끔찍한 힘으로 변해서 소년을 뒤로 확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정말 참한 말로 다 옮기기 힘들 정도로 끔찍합니다. 마부는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말을 채찍질해서 속도를 더할 뿐이었죠. 트럭에 대롱대롱 매달린 소년의 머리는 그 울퉁불퉁한 돌바닥 위를 사정없이 찧어오면서 질질 끌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손짓했지만 광장의 소음은 그 어떤 비명도 마부에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한 행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멀머리로 뛰어들어서야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이가 30m나 끌려온 후였죠. 지드가 목격한 마지막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저 피투성이의 멀건 죽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끔찍하고 너무나도 무의미한 죽음. 이 사건은 어린 지드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훗날 고백하죠. 이 공포가 나로 하여금 신을 아주 심하게 의심하게 만들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선한 신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하고 끔찍한 고통이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닥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워지지 않는 신앙적 회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기억은 그저 한 소년의 악몽으로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억은 그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려서요, 그의 철학과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됩니다. 이제 그 질문이 남긴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즉 노년의 주이드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다고 해요. 바로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이 사라져버린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내면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찾아낸 단어는 바로 아노렉시, 우리가 흔히 거식증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 단어의 어원까지 직접 설명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정의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음식을 싫어해서 거부하는 혐오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는 욕망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진단명입니다. 그리고 지드의 아노렉시는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육체적인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무서운 건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려는 지적인 욕구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점이에요. 평생을 호기심과 탐구 정신으로 살아온 위대한 지성에게 이건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낯설고 텅 빈 공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식욕부진이라는 게요, 그냥 다 귀찮아 하는 무기력하고는 좀 달라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거든요. 지드는 말해요. 자기는 지금 살아가는 습관 때문에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뿐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탁 하고 자신을 놓아버리면 언제든 존재를 멈출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건 이게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의 만족감에 가깝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임은 이미 끝났고 나는 이겼다, 뭐 이런 느낌? 그럼 도대체 왜 삶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아내 엠마뉴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드에게 현실 그 자체였어요. 삶의 닷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의 아내가 굳게 믿고 의시했던 그 현실이 바로 지드가 평생을 의심했던 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그토록 깊이 사랑했지만 결국엔 서로의 세계에 가다들 수는 없었던 거죠. 이 마지막 고백에서 그 안타까운 간극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은 그의 지적 식욕 부진 상태를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아프게 요약합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바쳤던 한 지성이 내린 최종 결론인 셈이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겠다. 이것은 체념일 수도 있고 혹은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의 경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지드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미래의 젊은 독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웁니다. 늙고 쇠약해진 자신의 현재 모습이 혹시라도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요. 예술가로서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진실성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지드는 젊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의 이 늙고 지친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는 말아달라고요.
만약 당신들이 삶의 열정과 기쁨을 찾는다면 나의 젊은 시절 작품인 지상의 양식 같은 책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지금의 나는 그저 늙음이라는 현재 상태를 꾸밈 없이 정직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젊음의 감정을 억지로 흉내내는 것만큼 끔찍한 위선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지들과 평생토록 추구했던 그 진실성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첫째, 진실성이란 건 글을 쓰기도 전에 이미 작가의 내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냥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면서 나는 이렇게 솔직해 라고 말하는 그런 냉소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누구보다 냉혹하고 엄격한 재판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진실성이란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혹독한 자기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아주 값비싼 결과물인 셈이죠. 이것이 앙드레지드가 자신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우리 모두를 향한 마지막 질문이자 경고입니다. 진실함에 이르는 길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교활한 적은 다름 아닌 자기만족이라는 것. 예술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이만하면 됐어 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소중한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지드의 이 마지막 경고는 시대를 넘어 여전히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앙드레지드가 1951년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쓰기 시작한 책이죠. 글이 되게 하소서 또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책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건요, 무슨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쓴 회고록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들의 생각과 감정이 정말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담겨있는, 뭐랄까, 정해진 결말을 향해 걸어가는 한 인간의 마지막 독백 같은 그런 기록입니다. 책의 첫머리부터 지레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시오. 잘 짜인 구조나 일관된 논리, 그런 걸 따라가는 글이 아니란 선언인 셈이죠. 그는 팬이 생각을 미처 따라가지 못할 때의 그 막막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 바로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심지어 앞에서 했던 말이랑 완전 모순되는 말을 하고 싶으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까지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지적인 일관성이라는 그 무거운 갑옷을 그냥 훌훌 벗어던지고 논리 너머에 있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 그 심리적 진실을 한번 마주해보기로 그냥 자유롭게 자신을 풀어놓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로운 글쓰기가 무슨 심오한 철학적 사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기억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의 젊은 영혼에 정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던 진짜 공포라는 걸 처음으로 마주했던 그날의 기억이죠. 이 기억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일종의 원체험,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드가 우리를 시간 저편으로 데려갑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14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파리의 생슐피스 광장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이렇게 명확한 시공간의 좌표를 딱 찍어주면서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상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었던 실제 경험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모든 건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되게 천진난만해 보이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한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마부 몰래 집마차 뒤에 올라타서 공짜로 차를 타는, 우리 어릴 때 하던 그런 장난 같은 거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순수한 장난이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끔찍한 비극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아이는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지 마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입고 있던 헐렁한 블라우스 자락이 마차의 무슨 갈고리 같은 것에 턱 걸리고 맙니다. 뛰어내리려던 아이의 몸은 허공에서 균형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차의 그 무지막지한 힘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뒤로 끌려가면서 그대로 딱딱한 포장도로 위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지드는 자기가 목격한 이 공포를 외면하거나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 것을 그 끔찍한 세부 묘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전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마부를 세우려고 하지만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마부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말을 채찍질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아이의 머리는 돌바닥 위를
마치 생명이 없는 어떤 물건처럼 끔찍한 소리를 내면서 연달아 튕겼다고 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팔로 머리를 감싸려고 했지만 아마 첫 충격에 이미 의식을 잃었을 거라고. 마침내 누군가가 말 앞으로 뛰어들어서 마차를 멈춰 세웠을 때 아이 얼굴은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냥 피투성이의 곤죽 같은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4살 소년에게 그냥 충격적인 광경, 그 이상이었어요. 지드는 고백합니다. 이 무자비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폭력의 장면이야말로 자비로운 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깊이 의심하게 만든 순간이었다고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에게 가해진 이 끔찍한 우연 앞에서 세상이 신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던 겁니다. 이 기억은 그의 영혼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평생에 걸쳐서 그의 신앙과 세계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화두가 되었어요. 젊은 시절에 목격했던 이 잔혹한 무작위성의 기억, 이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노년의 지드가 마주한 자기 자신의 상태와 아주 기묘하게 공명하는 것 같아요. 그는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느끼는 자신의 이 총체적인 무기력과 공허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학 용어 속에서 한 단어를 찾아냅니다. 그가 찾아낸 단어는 바로 아노렉시, 우리한테는 거식증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의사들이나 쓸 법한 이 전문 용어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아노렉시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식욕부재,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결핍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니든 리틀의 사전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혐오감이 아니라고요. 즉, 무언가가 역겨워서 피하는 상태가 아니라 애초에 무언가를 원하고 욕망하는 능력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상태. 식욕 부재라는 거죠. 이건 그냥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 창작에 대한 열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까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모든 기본적인 욕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심오한 결핍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는 이 상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 총체적인 식욕 부재를 절망이 아니라 좀 기묘하게도 만족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을 다 내려놓은 데서 오는 텅 빈 평온함 같은 걸까요? 존재하기를 멈추기 위해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흐름에 나 자신을 내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체념 섞인 만족감인 셈이죠. 그렇게 하면 한때 그렇게 왕성했던 지스리드의 지적, 육체적 욕망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깊은 무관심과 식욕부재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스드는 이 감정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심오하고 결정적이었던 상실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는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추구했던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삶이라는 게임 전체가 그의 아내 엠마뉴엘, 그가 M이라고 불렀던 그녀가 죽은 후에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녀가 떠난 이후의 삶은 진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냥 살아있는 척, 흥미가 있는 척, 열정이 있는 척 신용만 해왔을 뿐이라고 아주 공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문장, 이게 아마 그의 모든 상실감을 압축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일 겁니다. 잠시만요. 이 문장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 그녀는 나의 현실이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일부이거나 중요한 동반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드라는 한 인간의 발을 딛고 서 있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그를 이 세상에 단단히 묶어두었던 닻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그들 관계에 내재되어 있던 깊고도 비극적인 분열이 드러납니다. 지드에게 현실이 엠마뉴엘이었다면 엠마뉴엘에게 현실은 신이었어요. 바로 지드가 평생 의심하고 거부했던 그 존재가 그녀의 세계를 지탱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반이었던 거죠. 서로를 그토록 사랑했지만 그들이 딛고선 현실의 근본 자체가 달랐다는 것. 이건 그들의 관계에 드리워진 깊은 고독과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비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상실, 그리고 그녀와 자신 사이에 존재했던 이 근본적인 역설 앞에서 지드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지적인 투쟁을 멈춥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아야만 했는지, 왜 무고한 아이가 길 위에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그 모든 질문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저 무겁게 내려놓는 거예요. 삶에 대한 식욕을 잃고 현실을 지탱하던 단마저 사라진 지금, 지드에게 남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이제 이 마지막 책을 쓰는 동안 자신을 이끌어갈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웁니다.
그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유일한 지침이 됩니다. 그는 문학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견딜 수 없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가식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태도, 꾸며난 어조,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쓰는 현학적인 문장들. 그는 이 모든 걸 경멸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이 글에서만큼은 그 어떤 가식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거죠. 그가 세운 진실함을 위한 규칙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진실함은 무슨 아름다운 단어나 문장을 고르는 기교보다 무조건 앞서야 한다. 둘째,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면서 스스로를 비웃는 그런 냉소주의랑 진실함은 다른 거다. 셋째, 진실함의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적은 바로 자기만족이다. 자신의 글에 스스로 도취하는 순간 진실함은 사라진다고 그는 경고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여정에서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려고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일생의 사랑을 잃은 그 상실감 속에서 태어난 이 진실함에 대한 약속이 이 책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오직 이 규칙 하나만을 나침반 삼아서 써내려가는 글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실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앙드레지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계획도 어떤 구성도 없이 그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이 책은 한 위대한 지성이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주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솔직하고 깊은 성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식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드는 이 마지막 요정을 글쓰기의 본질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화려한 문체나 정교한 글쓰기 기술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다른 모든 것에 반드시 앞서야 하는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답은 바로 진실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에드가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비밀을 막 폭로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들이야말로 진실함의 가장 큰 적인 자기 만족, 다시 말해 안일함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진짜 글쓰기는 꾸밈 없는 정직함,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지드는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젊은 독자에게 말을 거는데요. 자신의 예전 책들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의 자기가 과거의 그 젊은 목소리를 흉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가 현대 글쓰기에서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바로 가식일 뿐이라는 거죠. 작가는 자신에게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은 목소리를 억지로 쥐어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진실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쥐드에게 있어서 그건 첫째로 가식을 피하고, 둘째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엄격해져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기 있게 인내해야만 하는 거의 평생에 걸친 수행과도 같은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삶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피로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냉철한 성찰 속에서도 지드의 글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따스함과 기쁨으로 반짝이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에게 인정과 위안을 가져다 준 한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친구 집 포도나무 시령 아래에 앉아있던 어느 한때를 떠올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성하게 자란 잎사귀들 사이로 언뜻 보이는 깊고 푸른 하늘, 그리고 다음 수확을 기다리면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송이들. 모든 것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입니다. 바로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정말 기쁜 소식들을 연달아 접하게 됩니다. 과거의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았던 자신의 작품 위패범들이 재조명받고, 또 다른 희곡은 최고의 극장 무대에 오르게 된 거죠. 그의 예술적 유산이 마침내 제대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뭐랄까요? 아주 오랜 시간 이어진 재판에서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의 희곡, 교황청의 지하실이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은 그에게 정말 큰 활력이 되었어요. 점점 쇠약해져가는 육체와는 달리 자신의 지성이 여전히 이렇게 날카롭게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 일은 그의 삶에 대한 마지막 애착이자 호기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 희곡이 어떻게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작년 여름에 편지 한 통으로 시작해서 배우들이 희곡을 읽고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계획을 확정하고 이렇게 잊혔던 작품이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생명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이 지드에게는 창작의 기쁨을 다시 한번 안겨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극 무대가 주는 이 기쁨은 아이러니하게도 필연적으로 과거의 어떤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의 예술적인 비전이 동료들의 손에 정말 무참하게 배신당했던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의 작품 페르세폰의 무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당대의 유명 배우였던 이다 루빈스타인을 찾아갔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이미 그를 제외한 모든 협력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드는 그저 통보를 받으러 온 손님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심지어 그의 친구였던 연출가 자크 코포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무대 위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전부 없애고 모든 걸 암시와 상징으로만 처리하자고요. 이건 사실상 지드가 쓴 드라마의 심장을 도려내자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대한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마저 이건 미사와 같다면서 동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지드의 희곡을 살아있는 드라마가 아니라 차갑고 엄숙한 종교의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지드는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근본적인 갈등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드는 신화 속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실제 바닷가나 지하세계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협력자들은 그걸 전부 없애고 대성당이라는 정적인 공간에서 해설자가 모든 걸 설명하는 일종의 종교적 오라토리오로 변질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비전이 이렇게 완전히 짓밟혔다고 느낀 지드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품이 왜곡되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가 본래 원했던 고대의 배경, 그 진정한 예술적 영감을 찾아 시칠리아로 떠나버리고 말죠. 결국 초연은 관객들의 외면 속에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드는 자신의 작품이 언젠가는 제대로 평가받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는 미래의 연출가에게 제발 자신의 원래 지시를 따라달라고, 그렇게만 한다면 이 작품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간절히 호소하며 작품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쓰라린 연극의 기억이 잦아들자 지드의 생각은 다시 현재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그때 잃어버렸던 그 창작에 대한 열망이 더 큰 상실로 이어진 건 아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아주 완벽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아노렉시아, 즉 식욕부진입니다. 그는 이 단어가 자신의 육체적 그리고 지적인 무기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는지에 대해 감탄합니다. 욕망의 결핍.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요. 이 모든 욕망의 상실을 겪으면서도 자기는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욕망을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 어쩌면 그게 바로 최악의 고통이었던 셈이죠. 그의 식욕부진은 먼저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탁의 즐거움에 완전히 무감각해졌고 몇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불렀죠. 아무리 좋은 와인이라도 물에 타서 마셨고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 법이 거의 없는 스스로의 알막함에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과는 정말 반대의 극단적인 사례로 그는 한 남자의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평생 모은 재산을 매일 최고의 식당에서 최고의 식사를 하는데 전부 쏟아부어서 나중에 상속인들에게 남은 거라고는 오직 그가 다녔던 식당들의 메뉴판 수집품뿐이었던 한 벨기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삶과 욕망에 모든 것을 바친 삶에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 식욕부진은 그의 지적인 생활까지 침범했습니다. 한때는 끝이 없었던 지적 호기심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새로운 책은 20페이지도 채 읽지 못하고 손에서 놓아버리게 됐죠.
그 대신 새로운 자극이 없는, 하지만 편안한, 익숙한 고전 속으로만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이건 세상이 그를 막아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로부터 오는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드가 절망에 빠지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를 평생 그래왔듯이 아주 냉철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는 이러한 활력의 감퇴, 이걸 수액의 후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꺼져가는 생명의 온기를 어떻게든 되살리기 위해서 젊은 아비삭을 찾았던 늙은 다윗 왕에 비유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는 이 식욕부진에 맞서는 일시적인 치료제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 글을 쓰는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전속력으로 글을 쓸 때만큼은 그는 모든 무기력을 이겨내고 완벽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글을 쓰다가 위대한 극작가 코르네유를 떠올립니다. 그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체는 정말 존경하지만 모든 것을 초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 인위성에는 의문을 품죠. 이건 결국 그가 글쓰기의 첫 번째 덕목으로 여겼던 자연스러움과 진실함에 대한 그의 신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재치 있는 말이나 흥미로운 일화, 즉 에피소드에 대한 자신의 깊은 애정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경박하게 여기는 시선에 맞서서 자신의 취향을 옹호하기도 하죠. 그 예로 신 샤를페기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자신의 서사시가 단테의 신곡에 비교되자 페기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단테는 그저 저승을 구경하는 관광객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지드는 이 거침없는 분노에 표출해서 오히려 한 예술가의 진실한 자부심을 발견하고 감탄합니다. 생의 마지막에 서서 지드는 추하게 늙어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압생트라는 술에 빠져 무너진 시인 윗세나, 폭식으로 존엄을 잃었던 나마르틴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했죠.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웠던 기억 하나를 공유합니다. 위험 있는 외모를 가진 위대한 이탈리아 시인 조수에 카르두치가 음식이 도착하는 그 순간 폭식가이자 돼지로 변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일이죠. 그 위대한 인물이 보여준 자기 포기의 광경은 젊은 지디에게 정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고 했던 지드. 그는 이 모든 쇠락과 무기력 속에서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 글을 쓸 힘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의 다음 기록에서 이어질 겁니다. 앙드레지드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써내려간 내면의 기록, 글이 될지어다 혹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책은 단순히 유언이라기보다는 한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평생에 걸친 삶과 문학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시작하면서 지드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딱 맞는 단어 하나를 찾아냅니다. 바로 아노렉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거식증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죠. 하지만 지드가 말하는 건 음식에 대한 식욕이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예요. 말하자면 삶 그 자체에 대한 식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알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은 열망, 심지어 내일에 대한 아주 작은 기대감까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욕망의 불꽃이 꺼져버린 상태.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앤과 욕망하다는 뜻의 오레거마이가 합쳐진 이 단어가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느꼈던 겁니다.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고 지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의 엔진이 아주 서서히 멈춰가는 듯한 깊고 조용한 무기력함이죠. 이 문장은 지디의 상태를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막 절망에 빠져서 더는 못 살겠다 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모든 투쟁을 멈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내 의지나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 관성 때문에 하루하루 이어지는 느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 관성의 손을 그냥 툭 놓아버리기만 하면 마치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스르르 존재가 멈출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비극적인 탄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묘한 평온함, 심지어 만족감에 가깝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통 또한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겠죠. 이 마지막 기록을 시작하면서 지드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젊은 독자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예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젊은이가 있다면 내 늙고 무기력한 모습에 물들지 마시오. 이건 그저 늙으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태일 뿐이니 절망을 찾으려 하지 말고 대신 내 젊은 시절의 작품들, 생명력으로 가득했던 그 글들에서 삶의 기쁨을 발견하시오. 이렇게 다정하게 타이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명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아펙타시옹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이 아펙타시옹이라는 건 쉽게 말해 꾸밈, 가식, 일부러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태도 같은 걸 말합니다. 지드에게 이건 그냥 문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기 자신과 독자를 속이는 행위, 일종의 문학적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만들기 이전에 가장 순수한 진실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이 글의 유일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평생을 추구했던 그의 문학적 신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셈이죠. 자, 이렇게 모든 욕망이 사그라든 잿빛 풍경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그 상태에서 지드는 아주 예기치 않게 찾아왔던 한순간의 눈부신 행복을 기억해냅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그 행복의 순간은 아주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장소는 프랑스 남부의 카브리라는 곳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포도 덩굴 아래 앉아 있는데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에 흔들리는 커다란 포도 잎사귀 사이로 깊고 푸른 하늘이 언뜻언뜻 보이는 그런 풍경이었죠. 바로 그때 자신의 평생이 걸친 작업에 대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우정, 따스한 햇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평생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만족감이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아주 순수한 감각을 불러일으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행복이 무슨 거창한 사건에서 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주 소박하고 감각적인 순간에 찾아왔다는 점. 어쩌면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행복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지드를 그토록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좋은 소식은 바로 평생 썼던 자신의 책들이 마침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지드로 하여금 자신의 문학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마치 아주 길고 험난했던 체스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복귀하면서 결국 내가 이겼구나 하고 승리를 확인하는 그런 순간처럼 말이죠. 이 표가 바로 지드의 조용한 만족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위조주 패범들의 사례는 정말 상징적이에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설이냐, 소설의 기본도 안 지켰다 면서 혹평을 쏟아냈거든요. 완전히 실패작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을 흐른 뒤 이 작품은 프랑스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재평가받게 된 겁니다. 지드에게 이 승리는 단순히 명예를 얻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이건 평생에 걸쳐 자신이 추구했던 새로운 형식의 실험, 그 문학적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직접 증명해 준 셈이니까요. 게임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확인하는 승리, 여기에는 시끄러운 환호상 대신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듯한 고요하고 깊은 만족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던 문제작, 코리돈 같은 작품들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또 다른 작품인 바티칸의 지하실이 연극으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은 지드에게 마냥 기쁨만 준 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자연스럽게 그를 연극이라는 장르에 대한 아주 복잡한 생각으로 이끌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예술적 신념이 어떻게 처참하게 배신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쓰라린 과거의 경험 하나를 상세하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희곡 페르세폰의 제작회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고의 연출가였던 자크 코퍼가 지드에게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해요.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를 무대 위에서 직접 보여주지 말고 오직 암시를 통해서만 전달하자는 거였죠. 모든 걸 관객의 상상력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아이디어에 음악을 맡았던 천재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열광적으로 동의하고 나섭니다.
심지어 코포의 생각을 카톨릭 미사에 비유하기까지 해요. 네, 맞아요. 마치 미사처럼요. 미사에서 사제가 하는 행위들이 다 상징이듯이 무대 위 사건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암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드에게는 이게 자신의 예술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들렸을 겁니다. 코포의 계획은 점점 더 기가 막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스 신화 속 페르세폰이 지상의 꽃밭과 어두운 지하 세계를 오가는 그 장대한 이야기를 단 하나의 대성당 세트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하자는 거였어요.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해설자가 나와서 말로 설명해주면 된다는 식이었죠. 답답해진 지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페르세폰이 내려가는 그 지하 세계는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러자 코포는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친구, 우리에겐 성당 지하제실이 있지 않소? 지드에게는 자신의 살아 숨쉬는 신화가 딱딱하고 생명력 없는 종교적 상징극으로 변질되는 끔찍한 순간이었겠죠. 자신의 예술적 비전이 완전히 짓밟혔다고 느낀 지드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항구로 가서 시라쿠사로 떠나는 배에 올라타버립니다. 이 시라쿠사라는 장소가 아주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페르세포네 신화의 실제 배경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드는 쿠포가 만든 인위적이고 가짜인 무대를 버리고 신화의 진짜 숨결이 살아있는 땅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결국 자신의 희곡 초연에 원작자가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아니나 다를까 관객들은 그 온갖 암시로 가득 찬 무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페르세폰이라는 악몽 같은 경험을 하고 나니 역설적으로 지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술,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명확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한 편의 공연을 떠올리죠. 그가 떠올린 최고의 순간은 바로 이다 루빈슈타인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라신의 비극 페드르였습니다. 지드는 그녀의 연기를 비교가 불가능하다, 초인적인 조화라고까지 극찬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이 페드르의 대사는 알렉산드랭이라는 아주 엄격하고 인위적인 형식의 운문으로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배우 루빈슈타인은 그 완벽하게 통제된 어찌 보면 딱딱한 형식 속에서 인간의 가장 깊고 진실한 감정을 남김없이 터뜨려 보였던 거죠. 지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역설입니다. 진정한 예술을 형식을 파괴하거나 모호한 암시 뒤에 숨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완벽하게 통제된 형식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진정성을 획득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세폰과 페드르, 이 두 경험이 지드의 예술관에서는 타협과 이상, 실패와 성공의 양극단을 상징하는 셈입니다. 한쪽은 예술가의 비전을 배신하고 혼란스러운 암시로 관객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모호한 추상의 세계고요. 다른 한쪽은 완벽한 형식과 진실한 감정이 만나 완벽한 예술적 조화를 이루어낸 이상적인 세계인 거죠. 이 두 경험은 지드의 예술적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거치면서 지드는 연극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 환멸에 가까운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확실히 연극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극 무대에서는 예술가의 진실한 목소리, 즉 오센틱한 것보다는 대중의 취향에 맞춘 팍티스, 즉 인위적인 것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술가의 깊은 고뇌가 담긴 진정한 작품보다는 당장의 박수갈채를 유도하는 쉽고 통속적인 작품이 더 환영받는 곳. 그곳에서 진정한 예술은 살아남기 너무나 어렵다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쥐드의 이 마지막 기록은 단순히 한 예술가의 개인적인 회고나 푸념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는 세상. 이건 비단 연극 무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과 사회 곳곳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일지도 모르죠. 그럴 때 예술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이야말로 쥐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그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앙드레 지드의 마지막 작품 그렇게 될지어다인데요. 이건 뭐랄까 거의 유언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정해진 계획도 없이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의식이 이끄는 대로 써내려간 글이거든요. 이 책에서 지드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진짜 완전한 자유가 뭔지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완벽한 문체의 대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모든 족쇄를 풀어던지고 남긴 마지막 숨결 같은 책이죠. 자, 그럼 그의 솔직하고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마지막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자, 이 책은요. 첫 페이지부터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시작돼요.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짓눌려 있던 지드. 그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구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글쓰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창작 활동,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드에게 글쓰기는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유일한 처방전, 아니면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가하는 응급처치, 바로 그런 거였죠. 지드가 자기 상태를 설명하려고 아노렉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거식증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뭐랄까 영혼이 굶주리는 상태? 지적인 호기심, 뭔가 만들고 싶은 창작욕, 심지어 살고 싶다는 의지까지. 삶에 대한 모든 욕구가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세상이 온통 흑백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솔직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나 의지도 없이 그냥 어디 살았으니까 오늘도 눈을 뜨는 그런 상태?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엔진은 꺼졌는데 차는 관성으로 계속 도로 위를 굴러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지드의 상태가 딱 그랬던 거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지 않은 그 공허함. 와, 정말 끔찍했겠죠.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이잖아요. 우리 보통 번아웃 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 멈추고. 그런데 지드의 처방은 정말 놀라웠어요. 휴식이 아니라 그 정반대, 바로 행동이었거든요. 아무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뭐라도 시작하는 것.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멈춰버린 영혼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움직임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가 그냥 펜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메마른 영혼에 내리는 단비 같은 거였죠. 글을 쓰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내가 연결된 느낌, 내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 아, 드디어 멈췄던 엔진에 다시 불이 붙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들은 평생 이건 해야 해, 저건 하면 안 돼야 하는 그런 의무감의 갑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글쓰기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는 행위였던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문체를 뽐내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건 진짜 평생 좁은 세상에 갇혀있던 새가 드디어 문이 열린 걸 보고 드넓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해방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 후회해요. 왜 진작 이렇게 해보지 못했을까 하고요. 자, 이렇게 다시 생명력을 되찾으니까 지드의 그 날카로운 비평정신도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어디로 향했냐 하면 바로 17세기 프랑스 문단의 거물 피에르 코르네유였어요. 당시에는 거의 뭐 신적인 존재, 거대한 기념비 같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코르네유의 화려하고 웅장한 작품들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진정성이 없다는 거였죠. 지드가 보기에 코르네유는 한마디로 인공미의 대가였어요. 그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질투하거나 망설이거나 실수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없죠. 그냥 명예, 의무, 복수 이런 고상한 가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초인들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지는 대리석 조각상 같달까요? 사람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죠. 땀 냄새, 피 냄새 같은 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지드가 뭘 걱정했는지가 드러나요. 젊은 사람들이 코르네유의 화려함에만 빠져서 진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뭔지 잊어버릴까봐 걱정한 거예요. 진솔한 감정보다 잘 포장된 가짜 감정을 더 멋지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영혼의 병이라고 본 거죠. 딱 요즘 SNS 같지 않나요? 완벽하게 보정된 사진만 보다가 필터 없는 진짜 모습은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드는 이미 100년 전에 이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인공미에만 익숙해지면 진실되고 솔직한 표현이 주는 감동을 영원히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진짜 사과를 먹어보기도 전에 사과 맛 사탕에만 길들여진 아이처럼요. 그런 아이는 나중에 진짜 사과를 줘도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예술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드는 이런 가짜, 인위적인 것들을 다 밀어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가 생각하는 진짜는 도대체 뭘까요? 예술에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드가 자기가 얼마나 진정성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두 개 해주는데요. 주인공이 둘 다 성직자예요. 보통 성직자 하면 되게 경건하고 말도 멋지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드는 바로 그들의 꾸밈없는 모습, 필터링 없이 툭 튀어나온 그런 순간들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요. 이 이야기 속에 지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지독한 가뭄이 든 시골 마을이 배경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엄숙한 분위기죠. 그런데 기도가 막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진짜로 기적처럼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순박한 사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서 지드가 말하는 진정성이 폭발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 아니 비가 오잖아. 이거 정말 기막힌 우연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지드가 사랑했던 순수함이에요. 신이 기도를 들어준 그 거룩한 순간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린애처럼 와 대박 우연이다 하고 외친 거예요. 꾸며낸 경건함이 아니라 필터링 없는 진짜 감탄. 지드한테는 이게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 아름다웠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도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번엔 한 성공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다가 그만 귀여운 논리적 오류에 빠져버려요.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걸 막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순수한 말실수가 오히려 잘 짜인 어떤 명설교보다 더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드는 이런 실수를 진짜 보물처럼 생각해요.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 그리고 무수히 많음. 이건 완전 틀린 비유죠. 근데 지드는 이게 완벽한 설교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해요. 왜? 계산된 논리가 아니라 꾸며낼 수 없는 뜨거운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오히려 그 실수가 이 목사님을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잖아요. 바로 이런 역설이죠. 자, 이렇게 진정성에 대한 지드의 사랑은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요. 그는 재치 있는 한마디, 프랑스어로는 몽모라고 하는데 이런 걸 수집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웃긴 말장난 이런 게 아니에요. 지드에게 복모는 마치 번개처럼 한 사람의 본질을 순식간에 확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섬광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모는 그냥 재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문 같은 거예요. 평생 쓰고 있던 가면을 순간적으로 확 벗겨버리는 거죠. 두꺼운 자서전 수백 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무심코 툭 던진 한 마리가 그 사람을 훨씬 더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물론 이런 취향을 보고 저 사람 참 경박하네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드는 당당했어요. 이건 경박한 게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인간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반짝반짝 예쁘게 세공된 보석보다 거칠고 투박해도 생명력이 느껴지는 원석을 더 사랑했던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지드가 아꼈던 복무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요. 불꽃 같은 시인 샤를 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시를 누가 단테의 신곡에 비교하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방안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책상을 쾅 치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단테라고? 그들의 단테는 그저 관광객일 뿐이야. 와, 이 한마디의 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한 말이냐면요. 생각해보세요. 팩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매일매일 피 터지는 전쟁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눈에는 위대한 단테가 지옥을 여행하는 게 그냥 안전하게 가이드 따라서 지옥 구경하는 관광객처럼 보였던 거예요. 정말 패기다운 생각 아닌가요? 관광객이라는 이 한 단어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패기가 얼마나 타협 없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누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라고 하니까 패기가 그랬대요. 나는 판단하지 않아. 나는 단죄할 뿐이지. 와,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판단은 좀 이성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근데 단죄는 내 모든 걸 걸고 내리는 신념의 선언 같은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 다시 지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네요. 평생을 완벽한 기교와 형식의 장인으로 살아온 그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자연스러움 하나만 줬겠다는 거잖아요. 이 책이 바로 그 증거인 셈이죠.
이제는 예쁘게 꾸민 거짓말 대신 좀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진짜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그의 마지막 선언인 겁니다. 오늘은 쥐드가 어떻게 깊은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정성이라는 보물을 다시 찾아냈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가짜 아름다움을 버리고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을 끌어안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봤죠. 그런데요, 쥐드의 이 탐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술을 넘어서서 이제 삶의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렇다면 이토록 진짜에 집착했던 쥐드는 과연 복잡한 인간관계나 신앙 같은 문제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의 더 깊고 내밀한 고백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앙드레 지드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쓰인 일기, 글이 될지어다입니다. 한 위대한 작가가 노년에 마주한 예상치 못한 기쁨, 그리고 쓰라린 실망, 또 신념 때문에 갈라져 버린 우정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도 아픈 기록이죠. 사실 위대한 작가라고 해서 노년을 맞는 마음이 우리와 크게 다를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지드는 자신의 작품이 예상치 못하게 재평가받으면서 찾아온 놀라운 기쁨과 함께 그 빛이 밝을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과거의 쓰라린 실망과 상처를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봅니다. 당시 지드는 스스로를 거식증 상태라고 진단했어요. 물론 진짜 병은 아니었고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삶에 대한 모든 의욕, 모든 식욕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에게 거의 꺼져가던 삶의 불씨를 되살리는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자신의 작품들이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실패작이라는 혹평을 받았던 소설 위조 집회범들이 있었어요. 기존 소설의 문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평가들에게 정말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바로 그 작품이 20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하나로 선정된 겁니다. 이건 그냥 재평가를 넘어서 과거의 비판을 통쾌하게 뒤집는 승리였어요. 지드에게는 정말 깊은 만족감을 안겨준 짜릿한 명예회복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지드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했던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풍자소설 교황청의 지하실이 무려 코메디 프랑세즈 무대에 오르게 된 거예요. 코메디 프랑세즈는 프랑스 최고의 국립극장이거든요. 작가로서는 정말 최고의 영예 중 하나죠. 지드는 이 무대를 기쁘고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심지어 이게 자기를 삶에 붙들어매는 몇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연극 프로젝트는 지드의 식어버렸던 창작열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졌을지 몰라도 자신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예술적 비전이 존중받는 기쁨을 맛보았기에 어쩌면 과거의 어떤 끔찍했던 경험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예술이 완전히 짓밟혔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 말이죠. 자, 이제 지디의 기억은 아주 끔찍했던 한 무대로 향합니다. 바로 자신의 희곡 페르세포네가 무대에 오르던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았던 과정인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그의 예술적인 비전은 존중은커녕 완전히 묵살당하고 맙니다. 지드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어요. 신화의 생생한 장면들을 무대 위에 그대로 옮겨온 행동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를 원했죠. 그런데 반대편에는요, 그야말로 막강한 연합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연 배우,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심지어 연출을 맡았던 친구 자크 코포까지.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가 최근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드의 생생한 드라마를 마치 정적인 카톨릭 미사처럼 해설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동은 사라지고 상징만 남게 된 거죠. 아니, 저승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냐? 는 지드의 질문에 친구 코포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우리에겐 지하 제실이 있잖소. 성당 지하에 있는 묘지를 저승으로 쓰자는 제안. 그건 지드의 예술적 비전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완전히 패배감을 느낀 지들은 그날 저녁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이 꿈꿨던 진짜 고대의 풍경을 찾아서 멀리 시라쿠사로 떠나버립니다. 당연히 자신의 비전이 배신당한 그 연극의 초연에 지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그냥 한 편의 연극을 망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드에게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 자체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남겼죠. 그는 연극을 그저 기교가 판치고 대중의 입맛에 아첨하는 거짓된 예술이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무대 위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 그 연극적인 것에 대한 환멸은 자연스럽게 문학 전반에 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은 프랑스 문학의 거장, 고전주의 극작가인 코르네유를 향하게 되죠. 물론 지드도 코르네유의 문장이 얼마나 숭고하고 장엄한지 인정합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지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토록 인위적이고 초인적인 아름다움이 과연 좋은 걸까? 특히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말이야. 지드는 코르네유 작품의 해로운 영향을 세 가지로 짚어냅니다. 첫째는요, 자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관습적인 감탄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거니까 감탄해야 해! 라고 주입하는 식이죠. 둘째, 이렇게 인위적인 것에 익숙해진 아이는 문학과 기교를 똑같은 걸로 보게 되면서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이 결국 문학 전체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겁니다. 문학이란 어차피 다 꾸며낸 거 아냐? 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즉, 인위적인 것에 대한 몰입이 문학이 길러야 할 진실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게 지드의 핵심 비판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고전에 대한 비판과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꾸밈없는 진실의 순간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일화들입니다. 지드는 특히 예책 불허의 작가였던 샤를 페기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억 하나를 들려줍니다. 보통 위대한 문학 작품은 숭고한 영감이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탄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페기의 가장 유명한 장편시 이부는요, 그 시작이 좀 황당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 위대한 영감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 잡지에 돈을 대주던 한 후원자가 쓴 끔찍한 시를 거절하기 위한 즉흥적인 변명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 일화는 지즈가 가장 좋아하는 페기의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당시 비평가들이 자기 시 이부를 단테의 신곡에 비교하니까 페기가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그는 방안을 서성이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다가 마침내 완벽한 한마디를 찾아내서 내뱉습니다. 단테라고. 그들의 단테, 그는 관광객이야. 이게 그냥 재치 있는 독설이 아니에요. 지드는 이 짧은 말에 놀라울 정도의 통찰이 담겨 있다고 감탄합니다. 페기라는 인물의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페기에게 신앙이란 그냥 자기 삶 전체, 움직이지 않는 뿌리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단테가 지옥이니 연옥이니 천국이니 돌아다니는 건 그에게는 그냥 이국적인 풍경을 신기하게 구경하러 다니는 관광객의 피상적인 행위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강렬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을 떠올리다 보니 지드의 생각은 더 아프고 무거운 주제로 흘러갑니다. 바로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만들어 버렸는지에 대한 성찰이죠. 지드는 친구 뒤보스와의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대화를 떠올립니다. 카톨릭으로 개종한 뒤보스가 동성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지드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이 친구는 동성애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살인 자체를, 진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에게 모든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차가운 추상, 지적인 개념일 뿐이었던 거죠.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요. 만년필 잉크를 채울 줄 몰라서 일주일치 펜 7자루를 비서가 미리 다 준비해줘야 했고요. 창문 하나 여닫는 것조차 비서를 불러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달팽이를 보면서 뿔이 앞에 달렸는지 뒤에 달렸는지 진지하게 묻기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인정하길 달팽이를 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다고 했답니다. 결국 그들의 우정을 결정적으로 파괴한 건 뒤 보스가 쓴 앙드레지도와의 대화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토론이나 이해의 여지는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절대적인 진리의 이름으로 친구를 심판하는 냉혹한 검사의 기소장과도 같았으니까요. 지드는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종교적 개종이 클로델이나 쿠퍼 같은 친구들의 인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결점, 예를 들면 오만함 같은 것들이 신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 신성한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그 결과 친구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개종한 카톨릭 친구들의 독선적인 태도와 공산주의자들의 교조주의 사이에서 아주 섬뜩한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이념은 다르지만 두 집단 모두 자신들의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위험한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념 앞에서 진정한 대화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들에게 이것이 바로 그들 개종의 궁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피해야만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우정. 상대방의 신념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혹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해야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앙드레지드의 이 마지막 성찰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절대적인 신념이 우정이라는 관계 사이에 들어설 때 서로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진실한 대화는 정말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죠. 앙드레지드의 생애 마지막 기록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기서 그는 유머, 예술, 그리고 소통이라는 어찌 보면 아주 근본적인 주제들을 깊이 파고들어요. 이게 그냥 인상의 황혼기에 접어든 거장의 개인적인 감상,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평생을 언어와 함께 살아온 지식인이 마침내 마주하게 된 언어의 본질적인 힘,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아주 무거운 피로감까지 이 모든 걸 정말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드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 웃음은 전염성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한 사람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막 따라 웃게 되는 거 흔히 겪는 일이고요. 근데 지드가 주목한 건 그 웃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웃음을 만들어내는 원인,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사람마다, 문화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농담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배를 잡고 구르면서 웃는데 다른 사람은 이게 왜 웃기지? 하거나 심지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웃음의 뿌리는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에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공유하기 힘든 감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유머에 대한 독특한 애정인데요. 우리가 보통 앙드레지드 하면 대문호, 지성의 상징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왠지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인 그런 유머를 즐길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를 진짜로 즐겁게 했던 건 그런 종류의 유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취향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 또 아주 독특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지드의 대답을 들어보면 정말 의외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는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들, 특히 그가 개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들에 정말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풍자나 칼날 같은 위트가 아니었던 거죠. 작가도 의도도 불분명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그 순수한 재치, 그 즐거움을 사랑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 농담의 핵심은 어긋난 기대치에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경꾼은 지금 개가 체스를 둔다는 이 경이로운 사실 자체에 감탄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고유한 지적 활동을 동물이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개의 주인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개를 그냥 체스 파트너, 그러니까 실력을 평가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두 판이나 졌다는 이 불평, 마치 우리가 체스 동호회 친구 실력 평가하는 듯한 태도잖아요. 이 경이로운 기적을 아주 일상적인 경쟁의 잣대로 확 끌어내리는 주인의 이 무심함,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웃음 포인트인 거죠. 자,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유머는 완벽한 부조화에서 나와요. 영화관에 곰이 앉아있다. 이것만으로도 비현실적인데 주인의 설명이 이 부조리함을 아주 극대화시킵니다. 곰이 영화관에 왜 왔냐? 원작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곰은 그냥 동물이 아니게 됩니다. 문학적 취향을 가진 지적인 존재, 그러니까 원작이랑 각색된 영화를 비교 평가할 줄 아는 비평가의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죠. 곰이 마치 원작의 그 감동을 스크린에선 어떻게 살렸을지 궁금해서 와봤다 이렇게 말하는 듯한 이 설정,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개 이야기는 정말 고전적인 반전 기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우리 눈앞에는 기적이 펼쳐지고 있어요. 개가 물 위를 걷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죠. 근데 주인은 이 기적적인 현상을 완전히 다른 논리로 설명해버려요. 개가 물 위를 걷는 이유가 무슨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수영을 못해서라는 거죠.
물에 빠지기 싫어서 필사적으로 물 위를 달린다는 이 설명, 이 기적을 한순간에 처절한 생존 본능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더 황당하고 비논리적인 이 평범한 설명, 바로 이게 이 농담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지혜드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에 그렇게 매료됐을까요? 그는 이걸 그냥 재미있는 농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듬어진 민담 같은 거라고 봤어요.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핵심적인 재치만 딱 남게 된 거죠. 지으드는 이게 바로 한 민족의 집단적인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의 뛰어난 작가가 의도적으로 머리 써서 만들어내는 세련된 유머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에는 그 민족의 무의식과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직접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인위적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자, 그러면 이런 소박하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유머에 대한 애정이 고전 예술의 영원한 가치를 숭배했던 지드의 예술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드는 개 이야기 같은 유머가 주는 순간의 즐거움을 정말 진심으로 사람했어요. 하지만 그것과 위대한 예술 사이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순간의 웃음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쉽게 빛이 바랄 수 있지만 진짜 예술 작품은 그 안에 시간을 견뎌내는 단단한 본질, 즉 영원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거죠. 지대의 이런 예술관은 프랑스의 위대한 극작가 몰리에르에 대한 논쟁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논쟁은요, 그냥 의견이 좀 달랐던 걸 넘어서 예술을 평가하는 두 가지의 다른 시선이 어떻게 꽝 하고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프랑스 남부 카브르의 아름다운 테라스입니다. 화창한 날, 친구들하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문학 이야기로 넘어갔겠죠? 그러다 곧 몰리에르라는 작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지드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친구가 몰리에르를 비판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 표를 보면 논쟁의 핵심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친구들의 비판은 한결같아요. 몰리에르 희곡? 이제 하나도 안 웃겨. 너무 낡고 시대에 뒤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몰리에르를 지금 당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가? 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드의 변호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는 몰리에르의 가치가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의 언어가 얼마나 감탄할 만한지, 그 작품이 가진 견고함과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힘주어 말하죠. 지드에게 몰리에르의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건축물 같은 거였어요. 겉에 있는 장식은 좀 낡고 유행이 지났을지 몰라도 그 구조와 기반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그의 주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리보는 18세기 프랑스 극작가인데 섬세한 심리 묘사나 세련된 대사로 아주 유명해요. 아마 당대 관객들한테는 몰리에르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재치 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드는 그 섬세한 매력 10개를 다 합쳐도 몰리에르가 가진 그 묵직한 실체 하나랑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술의 가치를 순간의 매력에 둘 거냐 아니면 시간을 견디는 본질적인 힘에 둘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지했던 몰리에르 논쟁이 아주 예상치 못한 정말 희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드는 대화라는 행위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죠. 가끔은 현실이 그 어떤 희극보다 더 뛰어난 희극이 되기도 하잖아요. 몰리에르 이야기가 끝나고 대화는 찰리라는 인물의 희극성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찰리가 보여주는 인간의 허영심과 부조리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대화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그들은 정말 황당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몇 년쯤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진지한 비평가이자 작가였던 샤를 디 보스
찰리를 떠올리면서 그를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완전히 다른 찰리를 머릿속에 두고서 서로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열띤 토론을 벌였던 거죠. 이 찰리 소동은 지드에게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가 오랫동안 느껴왔던 대화의 무익함과 피로감의 원인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논쟁을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드는 대부분의 경우 그게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같은 대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대화는 끝없이 헛돌고 서로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깨달음은 우리를 마지막 장으로 이끕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지드의 깊어지는 환멸 그리고 피로감입니다. 그의 탄식은 정말 직설적이죠. 테라스에서 있었던 그 희극적인 오해는 그가 겪는 수많은 좌절스러운 대화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지적인 교류나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지드가 대화에 지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의상 마지못해 동의해주면 나중에 가서는 왜 말이 바뀌었냐는 비난을 받기 일쑤고요. 특히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대화는 더 이상 평등한 교류가 아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사안에 대해서 그의 의견을 물었고 이건 마치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는 듯한 압박감을 줬어요. 그들은 지드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한 앙드레 지드의 인증을 받고 싶어 했고 이런 상황이 그를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문장은 그의 심정을 정말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그리워한 건 단순히 젊은 시절이 아니에요. 그는 의견을 갖지 않을 자유가 있었던 시절, 즉 익명성이 주는 지적인 해방감을 갈망했던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느낌이 대가의 공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기 이전의 시절, 그저 순수하게 세상을 관찰하고 느낄 수 있었던 바로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평생을 언어와 씨름하며 살아온 말의 대가조차 언어를 통한 소통에 이렇게 깊은 피로와 환멸을 느낀다면 그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드의 여정은 우리에게 소통의 본질적인 가치와 동시에 그 피할 수 없는 무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과 말이 오히려 오해와 마찰만을 낳는다는 절망 사이에서 어쩌면 영원히 길을 찾아 헤매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세상을 떠나기 정말 며칠 전까지 써내려간 마지막 작품, 글이 되게 하소서 혹은 주사위는 던져졌다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그의 마지막 숨결과 성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 제목부터가 벌써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죠. 자, 이 책은 아주 차갑고도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지드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딱 잘라 말해요. 평생을 언어의 미세한 차이를 탐구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고심했던 작가잖아요. 그런 그에게 느낀다에서 안다로의 이 미묘한 변화는 그냥 감이 그렇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위처럼 단단한 진실의 무게를 의미하는 거죠. 이 첫 문장만 봐도 앞으로 펼쳐질 그의 마지막 생각들이 얼마나 꾸밈없고 깊을지 짐작이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위대한 작가가 자기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지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어떤 소란이나 드라마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드는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는 어떤 드라마도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소란 없이 마치 잠드는 것처럼 단순하게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예고도 없고 준비도 없고 연극적인 건 뭐든 싫다는 거예요. 평생 자신을 관찰하면서 글을 써온 사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건 인생의 마지막 공연 같은 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자살을 나쁘게 보진 않으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가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 자살을 보고 아, 인생 실패했구나 라던가 신의 은총에서 도망치려 하는구나 하고 오해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결국 그는 그냥 살 만큼 살았다. 남은 시간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건 절망이라기보다는 모든 걸 다 쏟아낸 사람의 담담한 인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드가 이렇게 자기 마지막을 생각하는 건 죽음 그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 아주 깊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과연 그를 그토록 두렵게 한 건 뭐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지드가 왜 그렇게 죽음 이전의 상태를 무서워했는지 그 생생한 이유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는 다른 위대한 인물들이 맞이했던 품위 없는 말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드가 동료 시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바로 유명한 시인 알퐁스 드라마르틴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 일화는 한 위대한 지성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이 든 시인 라마르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쇠약해진 그를 급하게 코르셋으로 조이고 정장을 입혀서 손님 맞을 준비를 시키죠. 그런데 현관으로 향하던 그가 열린 식당 문틈으로 거대한 초콜릿 크림 접시를 발견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이성이 마비된 것처럼 그는 그 디저트를 향해 달려들어요. 셔츠와 코트가 온통 크림으로 뒤범벅이 될 정도로 정말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결국 젊은 여성들은 시인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듣고 그냥 돌아가야 했죠. 통제할 수 없는 식탐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앞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지드는 자신이 로마의 한 식당에서 직접 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이탈리아 시인 조추에 카르두치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죠. 지드의 관찰력은 정말 현미경 같아요. 그는 아내와 로마의 한 식당에 앉아 있었는데 흰 머리에 후광이 비치는 듯한 정말 위풍당당하고 고귀해 보이는 노인이 들어오는 걸 봅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이는 걸 보니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했죠. 마치 올림포스의 신이 내려온 것 같았대요. 그런데 이 신 같던 사람이 메뉴판을 딱 손에 쥐는 그 순간 정말 순식간에 얼굴에서 고귀함이 싹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더랍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이 굳어 있더니 마침내 음식이 도착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지드는 이 순간의 충격을 자신의 말로 직접 기록했습니다. 그는 접시 위로 몸을 숙였다. 그가 먹기 시작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탐식가처럼, 돼지처럼. 그는 더 이상 고귀하기는커녕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그 무엇도 아니었다. 위대한 시인이 가장 원초적인 식욕 앞에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추락하는 모습. 이게 바로 지드가 직접 목격한 공포의 실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바로 노벨상까지 받은 시인 카르도치였다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는 지드가 그 날카로운 지성과 지혜 때문에 정말 존경했던 인물 에스피나 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정신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드가 존경했던 철학자 에스피나 신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하루아침에 그 총명함을 다 잃고 아내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의지하는 병약한 노인이 됩니다. 다들 곧 그가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먼저 세상을 떠난 건 그의 아내였어요. 정신이 너무 쇠약해진 에스피나 신부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로부터 아, 그게 나인가 보다 하고 막연히 추측할 뿐이었죠. 아내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다른 방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조용한 의식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그의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 옆방에서 터져나온 에스피나 신부의 분노에 찬 외침. 죽었든 살았든 나는 먹어야 한다. 이 한마디는 한때 위대했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요구만 남았다는, 그리고 그 자리에 짐승 같은 본능만이 남았다는 끔찍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지드에게 이 이야기들은 그냥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그가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운명,
즉 정신이 육체보다 먼저 죽어버리는 그 끔찍한 운명을 보여주는 마치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경고등과도 같았습니다. 자, 라마르틴 카르두치 에스피나 신부의 이 끔찍한 쇠락을 목격한 지드는 깨달은 거죠. 자신이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드의 핵심 생각이에요. 그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는 죽음, 즉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죽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인 타락, 바로 자기 부정이었어요. 여기서 자기 부정이란 평생에 걸쳐 힘들게 쌓아 올린 자신의 인격, 가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본능에 굴복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는 라마르틴, 카르두치, 에스피나의 마지막 모습에서 바로 이 끔찍한 자기 부정의 그림자를 봤던 겁니다. 그는 이 자기 부정을 일종의 도덕적 추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겉모습을 꾸미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막 위를 숨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한 도덕적 추함을 막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낡고 쓰러져라는 집이라도 그 안을 깨끗하고 품위 있게 정돈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몸은 무너져 내릴지언정 내면의 질서와 아름다움만큼은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인격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품위 없는 마지막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지드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했던 선택들, 그리고 가지 않았던 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거죠. 지드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마치 제약과 자유라는 두 힘이 평생 싸워온 전쟁터 같았다고 말해요. 한쪽에는 의무감, 신중함, 그리고 스스로 나약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의 영혼이 그토록 원했던 거친 모험, 새로운 언어 배우기, 편안함을 거부하는 태도, 그리고 반항 정신이 있었죠. 그는 결국 의무감이라는 쇠사슬에 붙들리고 제지당하고 억제되었다고 회고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자유롭게 살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 인용구가 그의 내적 갈등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날 나는 얼마나 많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가? 그는 모험적인 삶을 살았다면 분명 더 풍요로웠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랬다면 어쩌면 자기 인격이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중한 삶과 풍요로운 삶 사이의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고민이었던 겁니다. 이 깊은 후회로부터 지에드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절실한 조언을 뽑아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마치 유산처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는 자신의 쓰라린 후회를 그냥 한탄으로 끝내지 않고 이걸 다음 세대를 위한 강력한 3가지 명령으로 바꿉니다. 첫째, 의무감과 남의 시선에 갇혀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대부분의 일은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둘째, 지나치게 신중해서 수많은 기회를 놓쳤던 과거를 후회하며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말라고 조언하죠. 마지막으로 편안함에 안주했던 자신을 경계하면서 가장 큰 가치는 가장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에 있다고 충고합니다. 결국 자신이 늘 따르지는 못했던 이 조언들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보다 더 대담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후회 속에서도 지드는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존재의 핵심,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엄격한 기준만큼은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다고요. 늙고 쇠약해져서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았던 거죠. 지드의 마지막 성찰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 영원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살아온 삶 전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진정으로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죠. 지드에게 그 답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삶이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면의 품위를 잃지 않고 도덕적 추함에 굴복하지 않으며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엿새 전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마지막 기록이 바로 앙드레 지드의 그리드게 하소서인데요. 이 책에는 어떤 계획도 꾸밈도 없습니다.
오직 한 위대한 지성의 마지막 날들, 그 순수한 의식의 흐름만이 담겨 있죠. 나는 닥치는 대로 쓰기로 결심했다. 이 한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목적이나 일관성을 맞추려는 의지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자, 지금부터 그의 마지막 나날들 속으로 그가 떠올렸던 즉흥적이고 여과 없는 생각들, 그 내면의 풍경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허를 향한 글쓰기입니다. 지드가 느꼈던 마지막 해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바로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드는 몇 달째 겪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노렉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식증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어죠. 하지만 지드는 이 단어의 의학적 의미보다는 그 어원에 주목합니다. 욕망이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책을 읽고 싶다는 지적인 욕구, 글을 쓰고 싶다는 창작의 욕구, 심지어 살아가고 싶다는 생의 욕구까지 모든 욕망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상태가 그에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만족감마저 느꼈다고 해요. 마치 인생이라는 아주 길고 복잡한 게임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이제는 그 게임에 어떤 미련도 없는 사람처럼요. 그저 살아가는 습관 때문에 숨을 쉴 뿐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한 발짝 떨어져서 분리된 듯한 그런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욕망의 부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는 결국 단 한 사람, 그의 아내 엠마뉴엘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신은 그저 살아있는 척 연기하며 살아왔을 뿐이라고 고백하죠. 그녀야말로 자신의 삶을 현실 세계에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던 유일한 닷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닷이 사라지자 그는 현실이라는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 거죠. 지드는 이 글을 읽게 될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결코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그가 평생토록 혐오했던 작가들의 가식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실함이란 단순히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기 이전에 존재하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욕망이 사라진 텅 빈 현재 속에서 지드의 의식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과거입니다.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공포의 기억, 그리고 예술가로서 겪어야 했던 치열한 투쟁의 순간들. 기억의 무게라는 주제로 그 과거의 편린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드는 14살 때 파리의 생 슐피스 광장에서 겪었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전까지 그에게 세상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3단계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한 어린 소년이 장난삼아 트럭 뒤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려던 순간 헐렁한 블라우스 자락이 트럭의 고리에 걸리고 말죠. 마지막으로 달리는 트럭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마부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트럭은 계속해서 달렸고 아이의 머리는 돌바닥 위를 속수무책으로 튕기며 끌려갔습니다. 마침내 주변 사람들의 비명에 트럭이 멈춰섰을 때 아이의 얼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진두는 이 무의미하고 끔찍하기 짝이 없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자비로운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다고 회상합니다. 어떻게 신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평생 그의 신앙에 깊은 균열을 남겼고 그는 결코 그에 대한 온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창작 인생은 정말이지 극과 극들로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위패범들처럼 출간 당시에는 실패작 취급을 받다가 훗날 최고의 소설로 재평가받는 그런 짜릿한 승리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예술적인 비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깊은 좌절도 맛봐야 했습니다. 특히 그는 연극계의 인위적인 관습에 대한 환멸이 아주 컸습니다. 그 좌절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의 드라마 페르세포네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이교도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드라마로 구상했죠. 하지만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를 포함한 협업자들은 그의 비전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당을 배경으로 한 상징적인 종교 의식처럼 작품을 바꿔버렸죠. 지드는 자신의 작품이 왜곡되는 걸 참아 볼 수 없어서 초연에 참석하는 대신 시칠리아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노년해지는 삶에 대한 의혹은 잃었을지 몰라도 그 날카로운 관철력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을 돌아보며 가차없는 평가를 내리는데요. 자, 예술과 인간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그가 남긴 초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작가 샤를르 페기가 단테의 신곡을 평했던 일화를 아주 감탄하며 소개합니다. 페기는 단테가 겪었다는 지옥의 여정을 두고 그건 실제 고통이 아니라 그저 지옥을 둘러본 관광객의 경험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렸죠. 어떤 타협도 거부했던 페기의 강직한 성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정말 멋진 말이라고 지드는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작가 시아레스는 병적인 자존심에 사로잡힌 인물로 그려집니다. 지드는 메드라노 서커스에서 우연히 그의 옆자리에 앉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시아레스는 지드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듯이 저녁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극단적으로 이식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한편의 슬픈 희극 같았죠. 그는 카톨릭으로 개종한 친구들에게도 깊은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친구들이 교리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자 더 이상 예전처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친구들의 오만함이나 독성 같은 결점들마저 이제는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지드는 결국 그들에게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구 샤를 디의 보스입니다. 지엘드는 그를 현실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사람으로 묘사하는데요. 두 가지 일화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창문 하나를 열기 위해 비서를 불러야만 했던 일, 그리고 정원에서 달팽이를 보고도 그 뿔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물었던 일이죠. 그가 세상을 직접 관찰하는 대신 오직 머릿속 관념으로만 파악했음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시입니다. 예술에 대한 그의 평가는 프랑스 영국의 두 거장 코르네유와 몰리에르를 비교하는 대목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코르네유의 언어가 고상하긴 하지만 너무 인위적이고 관습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하죠. 반면에 몰리에르의 언어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어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는 바위처럼 아주 견고하고 진실하다고 극찬합니다. 자, 이제 지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년이 불명예스럽게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위대했던 인물들이 노년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떠올립니다. 그는 위대한 예술가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어떻게 육체적 욕망 앞에 무너졌는지 그 씁쓸한 사례들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벨상 수상 시인이었던 카르두치를 식당에서 직접 목격했던 일은 그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로 존경받던 인물이 음식 접시 하나 앞에서 모든 존엄을 잃고 탐욕스럽게 변하는 모습.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육체의 쇠락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광경이었죠.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마도 지식인이었던 에스피나 신부의 사례일 겁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찬란했던 지성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식욕이라는 본능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옆방에서 죽든 살든 나는 먹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식사를 요구했다고 해요. 정신이 사라진 육체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지드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성찰로 이어집니다. 그는 쇠약해진 자신의 육체를 느끼면서 젊은 시절에 왜 더 대담하게, 더 모험적으로 살지 못했을까 후회하죠. 그의 의지와 정신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지만 이제 몸이 그 의지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드의 마지막 성찰이 이렇게 무겁고 침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유머와 부조리한 이야기들에서 아주 큰 즐거움을 찾았거든요. 바로 부조리에 대한 취향입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개 이야기라고 부르는 종류의 농담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체스를 두는 개를 보고 입이 떡 벌어지자 개 주인이 심드렁하게 대답합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저 녀석 방금 마지막 두 판은 졌다고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영화관에서 자기 옆자리에 곰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곰과 같이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저도 놀랐어요. 그 곰이 원작 소설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냥꾼이 물 위를 달려서 오리를 물어오는 자기 개를 막 자랑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시큰둥하게 말하죠. 자네 개는 수영을 못하는군. 이런 식으로 기대를 살짝 배반하는 엉뚱함이 바로 이 농담들의 핵심입니다. 지드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일부러 꾸며낸 재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마치 민중의 집단적인 천재성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순수한 이야기들 속에서 큰 기쁨과 미스터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지의드는 자신의 여정의 마지막 주제에 다다릅니다. 바로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는 아주 명료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자신의 죽음을 마주합니다. 지드의 가장 큰 소망은 연극적인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삶을 그토록 치열하게 들여다보았던 그였기에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관객처럼 지켜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는 그저 아무런 소란이나 가식, 의식 없이 마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단순하고 조용하게 떠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이후에 남겨질 육체라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특유의 솔직함과 블랙 유머를 섞어서 이 두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을 저울질하죠. 화장된 재가 어디로 흩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보다는 차라리 땅에 묻혀서 벌레와 식물의 일부가 되는 자연의 순환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마지막 문장은 평생 진실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던 한 위대한 예술가의 마지막 선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주 기쁜 여운을 남깁니다. 앙드레 지드가 그의 삶 가장 마지막 순간에 써내려간 마지막 책, 그 사유의 여정, 그 종착지에 드디어 우리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 책은요, 어떤 치밀한 계획 아래에 쓰인 게 아니에요. 한 위대한 작가가 자신의 존재가 서서히 쓰러져가는 바로 그 순간을 오롯이 기록한 아주 내밀한 독백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평생을 정교한 설계도 위에서 글을 써왔던 작가 앙드레 지드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냥 펜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한번 써보겠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덕이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성찰을 위한 의도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런 계획 없는 글쓰기는 80살의 지드가 자기 자신에게 준 마지막 자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와서 일관성을 따지고 논리를 맞추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죠. 오히려 그 논리 너머에 숨겨져 있던 자기만의 아주 사적인 심리를 탐구할 때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그저 사라지고 흩어지는 그 과정 자체를 솔직하게 담아내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가 세운 유일한 규칙이 바로 깊이 생각하지 않기, 심지어 쓰면서 다시 읽지도 않기였다는 겁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포착하려 한 거죠. 마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온갖 감각과 기억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내밀한 레이더처럼 말이에요. 물론 지드 자신도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연기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는 그 연기마저도 숨기려 들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써내려간 그의 내면은 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지드는 자신의 마지막 몇 달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적합한 의학 용어 하나를 가져옵니다. 바로 아노렉시아입니다. 지드는 이 아노렉시라는 단어를 빌려서 자신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식증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혐오감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식욕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지드는 이 개념을 확장해서 삶 전체에 대한 욕망, 흥미, 호기심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을 향한 모든 식욕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아노렉시는 그의 삶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몸이 반응하죠. 한때 미식가였던 그가 이제는 면 숟가락만 떠도 배가 부르다고 느끼고 그 어떤 진수성찬 앞에서도 무감각해집니다. 지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탐구의 화신이었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책을 펼쳐도 손에서 스르르 떨어뜨리고 맙니다. 젊은 시절에 그를 이끌었던 모든 것에 대한 열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삶마저도 마치 제3자가 관망하듯 깊은 분리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관성만 남은 상태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드는 이 모든 상태를 고통이나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기묘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길 만큼 이겨보고 할 만큼 다 해봐서 더 이상 게임 자체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승리자의 평화 같은 거죠. 모든 걸 경험했고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듯한 그런 역설적인 평온함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모든 욕망이 텅 비어버리자 역설적으로 그 빈 공간을 과거의 기억들이, 과거의 유령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지드의 마음속에 어떤 생생한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드는 14살 때 겪었던 정말 끔찍한 기억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생슐피스 광장에서였어요. 한 소년이 몰래 트럭 뒤에 올라탔다가 뛰어내려려던 순간 그만 옷이 어딘가에 걸리고 맙니다. 마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에게 채찍질을 하고 소년의 머리는 그대로 돌바닥 위로 끌려가며 계속해서 튕겨나갑니다. 마침내 트럭이 멈췄을 때 아이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피투성이의 죽처럼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14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그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과연 자비로운 신의 섭리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어린 지드의 마음에 신의 존재에 대한 아주 깊고 어두운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훗날 전쟁과 수많은 잔혹행위들을 보면서 그 의심은 더욱 단단해졌죠. 무고한 아이의 그 끔찍한 죽음 앞에서 과연 신의 섭리란 얼마나 공허한 개념인가? 이 질문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겁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립니다. 이번엔 작가 샤를 페기에 대한 일화인데요. 페기가 아주 길고 단조로운 시 이브를 발표했는데 이게 너무 난해했는지 구독자들이 대거 구독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완전 재앙이었죠. 친구의 화실에서 페기는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일화의 백미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비평가들이 자신의 작품 이브를 단테의 신곡에 비교하니까 페기가 격분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지옥을 둘러보고 온 단테는 그저 관광객에 불과하지만 자신은 신의 본질 그 자체를 직접 그려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자부심 아닌가요? 지드는 바로 이런 통찰력과 오만함이 번뜩이는 말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제 지우대의 생각은 문학적 진실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생의 마지막에서 그는 진정한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요. 위대한 작가들의 스타일을 비교하면서 그 답을 찾아갑니다. 이 비교를 보면 지드의 문학관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는 코르네유 비극의 그 인위적이고 장엄한 아름다움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자칫 젊은이들에게 진정성보다는 관습적인 아름다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칠 수 있다고 우려하죠. 반면에 몰리에르의 작품은 현실에 아주 단단하게 발을 딛고 서 있는 견고함, 시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지드는 평생 이 딜레마와 싸웠습니다. 소설가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그는 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라고 느꼈다. 이런 문장을 쓸 때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인물의 내면을 안다고 단정할 수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던 겁니다. 이건 작가가 모든 것을 아는 신의 위치에 서서 독자를 속이는 일종의 속임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아주 영리한 전략들을 사용했습니다. 1인칭 시점을 써서 작가의 시야를 딱 그 인물에게만 국한시키고
또 일기 형식을 통해서는 독자가 이 화자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함께 의심하게 만들죠. 말하자면 독자를 진실을 파헤치는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답을 직접 알려주는 대신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지적인 정직함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지드의 펜은 그의 삶에서 가장 날카롭고 또 가장 아팠던 주제 중 하나로 향합니다. 바로 신앙의 이름 아래서 멀어져 가야만 했던 옛 친구들, 카톨릭으로 개종한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드는 클로델이나 잠 같은 그의 옛 친구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한 후에 더 이상 그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애정은 남아있지만 소통의 문은 닫혀버렸다는 그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드가 보기에 개종한 친구들은 교회가 말하는 초월적 진리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지적인 오만함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의심하지도 토론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믿음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여겼죠. 지드는 콧날 공산주의자들에게서도 이런 똑같은 종류의 집단적 독선을 발견하고 아주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 문장이 지드의 비판을 아주 날카롭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개종이 그들의 결점, 예를 들면 오만함 같은 것들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신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서 그 결점들을 성스럽게 포장해주고 심지어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자만심을 정당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통렬한 비판이죠. 자, 이제 살아온 한평생과 그 끝을 마주한 지드의 마지막 성찰들을 통해서 이 긴 분석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드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그리고 자신의 후회에서 길어올린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한이 아니에요. 미래 세대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남긴 조언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의무와 관습에 너무 얽매여 살았다고 후회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더 대담하게, 더 불편하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안락함과 익숙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지드의 마지막, 놀랍도록 희망적인 비전입니다. 그는 세상이 온갖 혼돈과 비열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저기서 빛나는 개인의 선한 행위들, 그 작은 불꽃들이 결국 그 모든 어둠을 상쇄하고 세상에 의미와 희망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거대한 이념이나 체제가 아니라 아주 작지만 진실한 미덕의 불꽃들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지드가 자신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통해 삶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써 내려갔듯이 이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결국 어떤 문장으로 기억될 것인지 이 깊은 성찰의 질문을 남기며 10부에 걸친 이 긴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